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어김없이 넷째 주 토요일 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 꿀잠 이야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방송이 됐네요. 그러니까 7개월이 된 거죠. 사실 그전에는 매달 거의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꿀잠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지는 한 7번째니까 7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푹푹 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조금 선선하다가 또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다가락 하는데도 습하고요. 덥습니다. 매년 날씨들이 더워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실 거고 뉴스를 보다 보면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또 만년설들이 자꾸 줄고 있다.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아서 점차 더운 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우리의 잠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여름밤의 불면 열대야로 뒤척이는 당신을 위한 꿀잠 수면법이라는 내용으로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대야가 되면 잠을 못 자는 것들은 피부로 느껴오셨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여러분들만의 꿀팁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또 저는 수면을 전공하는 연구자나 의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1시간 동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넘어가 볼까요? 여름에 밖에 이렇게 더운 날 밖에 나가보면 공원이나 또 한강변이나 이 강가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은 선풍기를 켜놓거나 지금 또 에어컨을 켜놓고 시원하게 또 영상을 보시거나 또 자기 할 일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열대야를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야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높은 밤이란 뜻이겠죠. 근데 정의는 밤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 즉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25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대야라는 거는 사실은 영어로 찾아보면 트로피칼 라이트라고 그래서 열대 지방의 더운 날씨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얘기하는 열대야라는 정의는 사실 외국에서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익숙치 않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일본의 기상학자가 처음 쓰기 시작한 거고요.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서 쓴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4계절이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여름에 특히 더운 날 사람들이 잘 못 자고 굉장히 더워서 힘든 날을 일본의 기상학자가 열대야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그 정의를 25도로 정의를 했던 거죠. 이따가 이제 25도가 왜 중요한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게 제가 한번 기상청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보건 통계를 한번 쭉 조사해 봤습니다. 1980년도부터 2025년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 수를 본 거죠. 매달 정의했는데 이렇게 한 칸의 간격으로 쭉쭉 올라가는 게죠. 즉 1년이겠죠. 우리가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8월 달에 한 5일, 일주일 정도 열대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보면 여기가 4일이니까 7월, 8월 달에 열대야가 있었던 날은 4일이 채 안 됐던 거죠. 제가 요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대학교를 입학했던 시점이니까 제 기억하고 일치합니다. 한 며칠 좀 더웠고 며칠 지나면 또 그렇게까지 밤이 되면 선선해서 어른들이 되게 한강변에 가서 큰 대교 아래 가서 잠을 주무시고 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대를 들면서 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역대 가장 열대야가 많았던 11일, 12일까지 지속되죠. 올해를 보면 지금 6월 말인데요. 6월 말인데도 벌써 한 이틀, 하루인가 이틀은 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벌써. 오늘 또 열대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겠죠. 뭐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한번 세계적으로도 찾아봤어요. 이게 1970년대부터 2024년까지 여름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미국에 있는 미러키라고 하는 중부지방에 있는 도시 온도를 쭉 추적해 본 거죠. 여기도 되게 중부지방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도시니까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여름에 날씨가 쭉 올라가고요. 평균 온도도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대야라는 건 우리나라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밤에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건 공통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열대야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잠자기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 에어컨도 틀고 주무시고 선풍기도 틀고 주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어컨을 틀거나 선풍기를 튼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잠이 좀 편안할까요? 날씨가 선선한 날때에 비해서 정말 잘 자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우리 몸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온도가 체온이 밖에가 높으니까 우리 체온도 높아지겠죠?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잠이 변화가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거겠죠. 우리 체온은 얼마냐면 36.5도 정도가 가장 정상적인 체온으로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36도에서 37.2도까지가 우리가 정상 체온으로 봅니다. 약간 미열이 따르면 37.4도에서 38.2도까지가 미열. 정말 열이 있다면 38도 이상이죠. 고열은 38.4도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38도가 넘어가면 고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체온은 이렇게 사실은 36도에서 38도 고열로 정의하는 38도까지 2도 정도만 높아져도 우리의 몸은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고열을 알아보시면 걷기도 힘들고요. 근육도 아프고요. 힘들잖아요. 우리 몸의 체온은 이렇게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는 겁니다. 체온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체온으로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겨울에 동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체온이 낮아지면 사망도 합니다. 고체온이 되면 열사병, 일사병이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오고, 실제로 이런 분들도 너무 더운 날 낮에 일을 하다 보면 몸의 체온이 더 상승하니까 생존을 못해서 사망하기도 이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체온은 정말 몇 도 안 되는 요 범위 안에만 유지돼야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몸이 좀 민감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추울 때부터 가볼까요? 추우면 어떻게 되죠? 밖에 추운 날 나가보면 몸이 떨어요. 오한이 나듯이 몸이 막 떨잖아요. 왜 떨까요? 바로 열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몸을 떨어서 열을 내는 거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열을 내서 막 떨면서 열을 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팔다리 혈관은 수축해서 우리가 체온이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혈관을 꽉 다물어요. 그러니까 추운 데 가면 손이 하얗잖아요. 혈관이 쭈그러들어서 그렇습니다. 더운 데로 오면요, 체온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우면은 우리 체온을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땀이지 않습니까? 땀구멍이 열려요. 그래서 땀이 막 비 오듯이 나요. 우리 몸에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즉 뜨거운 우리 몸의 체온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과정일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숨을 쉬면서 배출하기도 해요. 숨을 쉬면서 배출하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여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추울 때고 더울 때예요. 이게 푸른색일수록 우리 체온이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에 가면 손발이 막 이렇게 퍼렇게 돼서 체온이 34 아주 낮아지게 되죠.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코어라고 하는 심부 체온은요, 그래도 빨간색으로 유지합니다.
정상일 때도 이 빨간색이 변하지 않아요. 이 심부 체온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운 데로 가면 바깥에 팔다리에도 이게 파란 게 없어지잖아요. 체온은 올라가는데 코아 체온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차갑고 더우냐에 따라서 팔다리는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확 변하는데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심부 체온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즉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심부 체온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심부 체온은 여러분들이 귀에서 재거나 손에서 재거나 겨드랑이에서 재는 체온, 즉 피부 체온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몸의 고유 체온이고 잘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변하지 않는 체온을 말합니다. 이 체온을 재는 방법은 좀 복잡해요. 그냥 피부 귀에서 재거나 아이들 열날 때 귓구멍에다 찍 재서 나거나 그럼 뭐 옛날에는 이렇게 물고 있었던 거 제가 어릴 때는 이 수은 저런 거에서 입에다 물고 있기도 했었고요. 겨드랑이에다 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다 피부 체온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체온을 조금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게 36.5도가 정상이라는 거고 우리 몸의 체온은 38도 거의 40도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부 체온을요. 이건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온도를 말해요. 이게 몸을 순환하고 팔다리에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열이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36.5도까지 떨어지게 되고 외부의 온도가 추우면 더 떨어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심부 체온은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잘 영향을 받지 않는 체온입니다. 밖에 춥다고 그래서 아주 덥다고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팔다리 체온하고는 달리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고 하루에 이러한 변화 커브를 그립니다.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아니면 정상 체온이든지 간에 체온의 변화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떨어집니다. 체온이 우리가 많이 올라갈 때는 낮에는 오후에 저녁 시간이 되면 체온이 좀 올라가요. 즉 미열에도 해당됩니다. 37.2도까지가 정상 체온이고 37.2도 이상은 미열이라고 그랬잖아요. 38도까지는요. 미열에 딱 해당돼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 7시라고 그러면 이 시간 직전까지는 체온이 조금 떨어지는 걸 보여요. 여기 보시면 대충 한 여기서부터 1.5도니까 한 1.5도에서 1도 정도 차이가 하루에 갭이 벌어져요. 이거는 바깥의 온도와 상관없이 내 몸의 온도가 변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요 수면 시간이 우리가 이 검은색의 수면 시간인데요.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잠들기 내가 한 10시에 잔다 그러면 그때부터 11시나 12시 자면 그때부터 체온이 정점을 찍고 여기서 9시잖아요. 여기가요. 한 9시, 10시에 딱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얘가 떨어지는 동시에 체온이 떨어져요. 동시에 멜라토닌이 거의 대칭선으로 얘가 올라갈 때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서 멜라토닌이 쭉 올라가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교차하는 점이 우리가 잠이 잘 오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수면 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잠을 막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체온이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올라가야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멜라토닌은 안 나옵니다. 밤에 우리가 체온이 높아지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 요거가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졸리는 건 언제 졸리죠? 새벽 4시, 새벽 5시에 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재밌는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람을 눕혀놓고요. 바깥의 온도를 19도에서 22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제일 좋은 온도가 16도에서 22도인데 그 정도로 실내 온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몸의 코아, 심장에 있는 아까 심부 체온은 37도가 조금 넘어가요. 팔다리의 온도는 한 34도, 35도 이 정도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놓고 이 사람들한테 몸에다가 온도계를 막 꽂고 항문에다도 꽂고 팔다리를 꽂고 재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면 심부 체온이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팔다리에 있는 혈 온도는 올라가요. 이 바깥의 온도가 19도, 20도인데도 불구하고
팔다리에 있는 온도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체온이 자기 전에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거에 맞춰 멜라토닌이 올라가는데 체온을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작동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보일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보일러에서 열을 뜨겁게 끓인 물을 보일러 튜브를 통해서 쭉 돌리면서 방을 데피잖아요. 우리나라 온돌이 보일러가 이 심장을 뜨거운 보일러처럼 뜨거운 물을 끓이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심장에 뜨거운 피가 나가요. 그러면 팔다리라 우리 몸으로 다 구석구석 순환되겠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빠져나올 겁니다. 이럴 때 팔다리에 있는 혈관이 자는 시간 2-3시간 전부터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동맥과 정맥의 혈관이 확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돌고 팔다리로 가면 혈관이 확장되니 천천히 돌겠죠. 이게 늘어나니까 피가 천천히 순환하면서 피가 천천히 순환할 때 열을 뺏겨요. 바깥의 온도가 낮으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소 때는 보통 혈관이 보통 정도 수축하는 정도지만 잠자기 2-3시간 전에 바깥의 온도가 덥든 안 덥든 간에 혈관이 확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을 심장에서 나오는 심부 체온을 바깥으로 돌려서 순환하면서 팔다리에 있는 혈관으로 피가 천천히 돌게 만들면서 혈액의 온도를 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식혀진 물이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오죠. 안에 뜨거운 피가 다시 또 섞여서 도니까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요. 도리어 뜨거운 피가 전달되는 팔다리 혈관의 온도는 늘어나게 되겠죠.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자는 시간이 되면 심부 체온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는 요 정점에 바로 우리는 잠이 온다. 도리어 요 정점은 어떻게 돼요? 멜라토닌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멜라토닌이 잘 나오니 우리는 잠을 잘 자게 되겠죠. 여기도 그런 겁니다. 여기도 보면 심부 체온은 자는 시간이 가서 떨어지고 피부의 체온은 올라가면서 요 갭이 떨어지고 멜라토닌은 요 시간에 맞춰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불면증 환자들도 이런 체온과 관한 연구가 있어요. 이게 2000년대 한 연구긴 하지만 불면증 환자는 어떻게 되죠? 더운 건 이거는 더운 거와 상관없죠. 우리가 불면증이 있으면 막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잠 못 자는 걱정이 있어요. 이러면 막 흥분되고 뇌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니까 코티졸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흥분시키고 심장을 빠르게 뛰는 혈관이 수축하는 코티졸이 되면 혈관이 수축해요. 우리 몸의 긴장 준비가 되니까. 그러면 밤이 돼도요. 팔다리 혈관이 코티졸의 분비로 인해서 수축하니까 열의 발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체온이 더 늦게까지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죠. 열대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5도라는 게 바로 피가 팔다리로 혈관으로 순환해도 열이 뺏기지 않은 정도입니다. 25도 이하로 바깥의 온도가 낮아야지 내 체온이 피로 도는 팔다리 혈관의 온도가 낮아져서 바깥의 온도가 더 낮아야지 열은 빠지잖아요. 복사로 해서요. 복사열로 해서 바깥으로 빠지는데 25도가 되면 혈관은 확장돼서 피는 돌았는데 얘 온도와 팔다리에 있는 혈관의 온도와 바깥의 25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체온이 낮아지잖아요. 피는 돌고 혈관은 확장돼서 뜨거운 피를 많이 보내는데 바깥의 온도하고 팔다리 혈관으로 가는 온도가 차이가 없어지면 열의 발산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대로 이 체온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갇히니까 이렇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멜라토닌이 또 안 나옵니다. 잠들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비상상태를 만들어서 다시 코티졸이 분비가 돼서 혈관을 다시 수축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요. 더우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서 여러분들 얼음물 많이 마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탈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신경을 조절하고 혈관을 조절하는데 이러한 전해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그네슘, 칼륨, 칼슘과 같은 전해질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흥분하고 근육이 경련이 되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또 더운 여름날에는
우리나라는 특히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습도가 60%가 넘어가게 되면 땀의 증발이 잘 안 돼요. 이게 습하면 이 땀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쾌지수도 높아지면서 더 못 잡니다. 결국은 여름에 이렇게 더운 밤을 보내고 낮에 이렇게 더운 낮 상황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까 말한 체온이 올라가서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고요. 또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고 습도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자꾸 깨는 일, 깊은 잠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자에게 말씀드린 게 이제 체온의 변화가 우리 중요하고 그 체온을 떨어뜨려야지 잘 수 있는데 열대야가 체온을 떨어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못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우리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실의 온도,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온도는 16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 돼야지 우리의 그 저녁이 되면 몸속에 있는 심부 체온이 팔다리로 돌면서 열을 뺏길 수가 있고 그게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심부 체온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에어컨의 온도를 이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온도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봐도 돼요. 한 24도에서 26도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이불 속의 온도가 또 중요해요. 사실은 방 안의 온도가 더 춥다 하더라도 내가 뜨거운 이불을 덮고 있으면 또 땀이 발산되지 않은 이불을 덮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불 속의 온도는 27도에서 32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불 속의 온도를 여러분들이 잴 수는 없잖아요. 대개 여러분들 방 안의 온도를 그 에어컨은 습도도 좀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습도도 낮춰주면 온도를 또 낮춰주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에어컨의 적정 에어컨 온도는 한 24도 정도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유가 24도, 26도로 좀 맞추게 되면 침실 온도가 한 16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습도도 또 없어지게 되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선풍기도 틀어놓으세요. 이게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을 순환시키십시오. 그리고 제습기도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방 안의 습도만 낮아져도 이 체온이 좀 낮아지고 방 안의 온도가 좀 낮습니다. 또 에어컨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자동 설정을 해 놓으시고 되게 시간이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면 돼요. 보통 새벽이 되면 물론 열대야 때는 아니지만 대개는 2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타이머를 설정해 놓거나 자동으로 설정해 놔서 온도를 좀 한 24도, 26도 정도로 맞춰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 놓으면 너무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틀어놓으면 방 안이 건조해서 그 건조함으로 인해서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발산이 돼요. 그러니까 건조해서 목도 컬컬하고 또 너무 건조하면 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틀어놓거나 온도를 좀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낮게 되면 우리 체온이 또 너무 낮아지게 돼서 냉방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온도는 침실 온도는 한 16도에서 20도가 좋지만 에어컨을 튼다면 24도에서 26도 또는 열대야가 없는 날에는 선풍기 정도를 틀어서 순환하도록 바람이 순환하게 되면 습도도 좀 낮아지죠. 도리어 제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샤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물, 여름에 더워서 더울 때 시원한 물로 샤워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차가운 물은 도리어 몸을 막 오돌오돌 떨 정도의 차가운 물로 하는 분은 없겠지만 약간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의 온도로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 체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 해요? 잠자기 1시간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기 3시간 전에는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이때 족욕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세요. 근데 이때는 좀 땀이 나는 온도로 뜨거운 물로 하십시오.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아니면 족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체온은 3시간 전에
체온이 떨어지니까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뜨거운 물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요. 뜨거운 물은 3시간 전에 하십시오. 이러면 내가 뜨거워서 열이 막 올라가잖아요. 원래 자기 전에 이제 쭉 올라갔다 한두 시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조금 더 높여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가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체온이 떨어질 때 높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높여놨다가 뚝 떨어뜨리도록 하는 방법을 씀으로써 체온이 빨리 떨어지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잘 나오도록.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시면 이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밤에도 많이 안 올라가요. 그 하루에 젊은 사람보다 적게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쭉 올라갔다가 10시나 11시 한두 시간 전에 올라갔다 찍고 내려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언덕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초저녁잠이 빨라져요. 이 체온이 더 끝까지 더 한 2시간 더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아니고 언덕이나 중턱까지 올라갔다가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뚝 떨어져요. 그러니 8시, 7시부터 졸리기 시작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게 되면 체온을 높여서 내 몸 스스로 모통 비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땀나는 운동도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하면 안 돼요. 뜨거운 물 샤워하고 똑같습니다. 서너 시간 전에 운동하게 되면 체온을 높여서 잘 때는 떨어지지만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운동하면 체온이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식는데 3시간이 걸리니까 잠자기 전에 뜨거운 땀나는 운동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스트레칭, 요가 동작 정도를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방을 식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낮에 뭐 여러분 사람들이 없다면 사람이 있다면 뭐 커튼도 치우시고 브라인드도 없애고 밝게 지내시고요. 혹시 뭐 다 출근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방을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다 막아버리세요. 이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복사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낮에 더운데 그 주차하고 일 보시고 들어갔을 때 엄청 덥잖아요. 안에 들어오는 복사율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낮에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서 바깥에 있는 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즉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낮에 해놓은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집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발열기구, 발열기구가 그거죠. 냉장고, 에어컨, 또 세탁기, 선풍기 이런 건데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하게 되겠지만 밤에 빨래 세탁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계가 모터로 돌아가면서 열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아침에 한다든지 낮에 하시고요. 밤에는 열이 나는 기구를 적게 사용하십시오. 또 이불이나 여러분들 옷에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면으로 된 거 이미 활용하겠죠. 유칼립투스라고 호주에서 나오는 입에서 추출되는 친환경 소재인 텐셀도 여러분 쳐보시면 국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나무로 되어 있는 레이온이나 이런 것들을 시트나 이불이나 옷 같은 거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고, 겨우 이불이나 잠옷은 통기가 잘 되고 가벼운 것들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아마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쿨링 매트리스, 좀 시원하게 해주는 거 매트리스 사용하는 거 좋고,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체온을 낮춰줍니다. 탈수가 되면 체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야간요 때문에 안 돼. 야간요 때문에 깨니까 낮에 평소에 물 많이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제습기 활용하고, 창문을 연다면 양쪽을 다 열어놔야 돼요. 한쪽만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쪽에도 열어놓고 반대편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가서 반대편 나가니까 양쪽 창문을 다 열어놓으십시오. 순환 팬, 요즘에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같은 거 많이 활용해서 공기가 순환하도록 함으로써 방 안에 있는 온도가 그 열이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간 활동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고정해야 돼요. 밤에 늦게 자고요. 또 밤에 핸드폰 보면서 더우니까 늦게 자니까 자꾸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가능하면 고정하시고요. 눈 뜨자마자 30분 내외로 햇빛을 30분 쬐십시오. 밖에 나가서 쬐도 되지만 그냥 창가에서 쬐셔도 돼요. 이때 빛을 쬐게 되면 나의 자고 깨는 시간, 일주일 리듬이 그 시간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밤에 나오는 멜라토닌이 빛을 쬐게 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각성도가 높아지고 생체 리듬이 늦게 자고 빛을 보면서 자꾸 밤에 못 자니까 늦게 생체 리듬이 뒤로 밀려서 점차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를 아침에 빛을 쬐므로써 생체 리듬이 뒤로 안 밀려도 여기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잠을 내가 빛 쬐는 시간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걸 막아놓으니까 1호부터 7, 8시간 전에 내가 쉽게 잠을 자고 멜라토닌이 높아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에서 햇빛 쬐는 거 너무 중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상 시간은 내가 취침 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이 후가 돼야 될 겁니다. 낮에 햇빛 쬐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낮잠 너무 덥고 식곤증 때문에 바깥 활동 못 하니까 나른하고 피곤할 겁니다. 오후 2시 전에 20분 정도 낮잠 허용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조시거나 너무 피곤할 때는 20분 내외 잠을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더운 때는요. 유럽에 가면 특히 스페인 같은 데 가면 시에스타라고 낮잠 자는 거죠. 그게 굉장히 더울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리듬도 좋아지고 활력도 높아지는데 문제는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깨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깊은 잠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분이 넘어가면 저녁에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너무 졸리니까 커피도 많이 드실 텐데 에너지 드링크도 드시는데요. 가능하면 더우니까 약간의 도움을 받는 건 허용하는데 이 또한 2시에서 3시 이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 얘가 체내에서 30분 내로 머리로 올라가고 뇌를 각성시키지만 그 뒤로 줌차 줄다가 6시간이 지나야지 반으로 줄어요. 몸에서 카페인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2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나 오후에 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커피 먹어도 잘 자 이런 분들은 가짜 잠입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졸리니까요. 그런 겁니다. 절대 건강한 거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난 안 취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술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취침 전에는 잠자기 1-2시간 전에 샤워하고 미지근한 물 하십시오. 3시간 전에 뜨거운 물 하시고요. 미지근해서 내 체온을 조금 떨어뜨리는 정도. 시원한 물로 해도 돼요. 근데 너무 춥지. 닭살이 돋을 정도의 시원한 물은 안 되고 내 체온이 떨어뜨리는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 괜찮습니다. 3시간 전에 땀난 운동, 달리기, 뛰기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요. 매운 음식이나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은 체온을 높여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야채라든지 단백질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제한하시고 치맥 드시거나 이러면 술에 기름진 치킨까지 먹으니 체온이 더 높아져서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를 안 봐야 됩니다. 노란색 조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 장을 만들었어요. 바로 잠의 스위치를 켜라는 겁니다. 스위치가 불을 켜주는 스위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자는 스위치를 켜야 되니까 언제요? 잠자기 1시간 전에 켜게 되면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잠 잘 수 있습니다. 이 잠자는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블루라이트를 꺼야 됩니다. 잠자는 스위치는 노란불이고요. 블루라이트, 흰색 조명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LED가 들어있고 OLED가 되어 있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LED 조명 끄십시오. 이거를 끄시게 되면 얘가 아까 체온이 높아지게 된 멜라토닌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체온보다도 더 멜라토닌을 더 강하게 억제하는 게 바로 이 빛, 블루라이트입니다. 잠 스위치는 뭐냐면 노란색 조명을 말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백열등을 쓰시면 좋겠지만 요즘이 없으면 전구색 LED, 빛발기, 켈빈이라고 하는 빛발기 2800kilo 켈빈 정도의 빛이 나오는 노란색 조명을 켜놓으시면 호텔에서 나오는 노란색 조명을 켜놓으시면 멜라토닌이 억제하는 블루라이트가 70% 차단돼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잠잘 수 있습니다. 청색광을 차단하는 필름 코팅도 있고 스마트폰에 붙이는 것도 있고 컴퓨터에도 붙이는 것도 있죠. 요즘에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야간 모드 설정하는데요. 이 또한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합니다. 퀄리티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70% 정도가 밖에 차단을 못해요. 결국 많이 시간이 노출될수록 빛을 블루라이트의 노출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쓰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해서 써야 된다면 이때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이나 스마트 모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잠깐 하시고 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남은 1시간 동안 뭐예요? 취침 스위치를 켜는 노란불 켜놓고 다른 거 하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바로 취침 루틴 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아는 스트레칭 동작, 가벼운 동작들 하시거나 478 호흡이나 복식 호흡과 같은 호흡법을 하시거나 또는 재미없는 책 같은 걸 한여름밤에 읽어보시면 요것들이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확장하고 부교감신경이 확장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하죠. 그러니 1시간 전에 우리 체온이 떨어지기 위해서 팔다리 혈관이 확장되는 게 부교감신경, 즉 이완과 스트레스와 명상을 통해서 혈관을 더 확장시키면 체온은 더 빨리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점진적 근육이완법, 이 모든 것들은 부교감신경, 혈관을 확장시키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의 불안을 억제하는 통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관절을 5초 동안이나 10초 동안 힘을 세게 주는 거예요. 주먹을 힘을 꽉 줘요. 누워서 어둡게 해놓고요. 힘껏 줬다가 10초 동안 풀고, 이럴 때 힘을 줄 때 들어 마시고 풀고, 손을 했으면 손목, 팔꿈치, 어깨 반대편 내려가고요. 얼굴도 눈 찡그리기, 눈 크기, 아하기, 오하기, 무릎, 발목, 발가락 이런 것들을 근육을 돌아가면서 5초에서 10초 동안 힘을 강하게 줬다가 풀고, 힘을 줄 때는 숨을 들어 마시고 힘을 풀 때는 숨을 내쉬는 거를 같이 하는 걸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합니다. 가이드 이미지법은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겠지만 누웠을 때 막 잡생각이 떠올라요. 핸드폰 보고 싶은 욕구가 떠올라요. 그럴 때는 누워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거나 영화에서 보거나 책에서 봤던 아름다운 광경, 정말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를 꿈꾸십시오.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귀로는 거기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눈으로는 그 광경을 보시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팔, 다리, 얼굴로는 그때 지나가는 바람이나 시냇물 같은 느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걸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취침 루틴은 잠자기 1-2시간 전에 수면 스위치 노란불을 켜놓으시고 다른 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시고 수면 스트레칭, 요가,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명상, 그리고 시간이 나면 재미없는 책을 보다가 침대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안 환경은 체온을 낮추는 앞에 말씀드렸던 공기의 순환을 시키든 에어컨을 24도, 26도를 맞춰 놓든 켜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여름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열대야로 뒤척이는 당신을 위한 꿀잠 수면법, 정리하면 체온을 낮추는 팁을 말씀드렸어요. 환경, 여러분의 침실을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낮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긴장을 푸는 취침 루틴을 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디 올라가 볼까요? 카스테라님, 저도 열대야로 너무 힘들어서 에어컨 틀고 자면 좋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너무 칼칼하고 몸이 뻐근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에어컨은 제습 기능, 이게 그 습도가 없는 바람을 돌리다 보니까 습도를 너무 낮춰요. 그러니까 이 점막에 있는 코라든지 입안에 있는 이 수분이 다 증발이 돼요. 그래서 칼칼하죠. 또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우리 몸은 추운 데 갔을 때 제가 아까 막 오한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수축해요. 근육도 막 힘이 경직되고요. 혈관은 수축하고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자는데도 수축하게 되니까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추울 때 자면 장갑 같지 않고 막 뻐근한 거하고 똑같아요. 혹시 캠핑을 갔을 때 추운 날씨에 자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 에어컨을 조금 더
너무 낮지 않도록 설정하시고 그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 습도 제습기 같은 거를 좀 활용하시거나 에어컨 대신에 아니면 에어컨을 한두 시간 정도만 틀어놓고 자동 꺼지게 해놓고 제습기를 좀 정도 틀어놓으시면 그 정도로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아니면 에어컨을 계속 활용한다면 방 안에 이제 가습기 같은 걸 조금 켜놓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환님, 열대야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운데 혹시 수면제 먹는 건 도움이 될까요? 괜히 한번 먹기 시작했다가 습관이 될까봐 좀 걱정이 돼서요. 예, 뭐 수면제도 약이니까 필요한 분들은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철저히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수면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못 잘 때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가끔 먹는 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을 먹기 전에 본인의 노력이 수반돼야 되고요. 또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렸던 취침 루틴이나 열대야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본인의 체온을 낮추는 노력들이 병행해야지 약을 가끔 먹게 되지, 이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대로 상존하니 약을 먹게 된 거고, 이 요소가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먹지 않으면 못 자는 상황으로 반복되고, 그러한 일이 지속되게 되면 습관성과 중독성과 의존성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드렸던, 또 제가 매달 와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제 유튜브인 꿀잠튜브에서도 맨날 이 얘기들 말씀드리거든요. 취침 루틴을 잘 지키는 방법, 잠자기 전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그 긴장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하시면서, 그래도 안 될 때는 가끔 처방받은 약들을 가끔 복용하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복용하는 거는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결국은 약이 중독되는 과정은 원인을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반복됩니다. 약을 끊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해서 원인이 해결돼야지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약이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다른 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은 임시 방편, 잠깐 증상을 개선하는 그 개선제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권승주님, 선풍기를 틀고 자면 건강에 해롭다는데 혹시 그런가요? 땀이나 이런 게 빨리 날아가서 안 좋은 건요?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죠. 특히 이제 에어컨이 없기 때는 에어컨 선풍기 틀고 자면서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는 많은데 요즘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풍기를 직접 사람 얼굴을 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순환하도록 벽을 향하거나 천장을 향하거나 바닥을 향해서 바람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게 되면 입안에 있는 이 얼굴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 탈수가 될 수 있어요. 바람이 수분을 가져가 버리니까요. 또 하나는 너무 이 바람이 세게 되면 내 호흡이 좀 곤란해져요. 특히 잠잘 때는 우리의 호흡에 수면 욕구라고 하는 호흡 욕구라 슬립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깨었을 때는 우리가 뭐 웬만한 자극이 어떤 상황이라 숨을 잘 쉬거든요. 잠잘 때는 뇌가 잠으로써 잠을 조절하는 수면 중추의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호흡이 조금 얕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호흡 곤란을 좀 만들 수 있어요. 또 너무 강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건조하고 인해서 축농증이 생기거나 비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입안의 건조, 구강, 입마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풍기를 틀고 주무신다면 직접 사람으로 바람이 향하지 않게 하시고, 순환하도록 사람을 피한 쪽으로 선풍기 바람을 향하게 해놓고, 그리고 창문을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바깥의 창문을. 그래서 바람이 순환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함으로써 선풍기가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즉 서큘레이터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방을 꽁꽁 잠그고 선풍기 틀지 마시고요. 길동무님이 주신 내용이네요.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인데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15년 복용 중 추가로 식물성 멜라토닌 1mg를 개인적으로 추가해 잠은 잘 자는데 혹시 부작용 없을까요? 멜라토닌은 요즘에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식물성 멜라토닌 약은 아니고 식품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어떤 성분만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에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디서도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나 유산균에서 배양한 성분은 식품으로 간주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의 90% 이상은 식물성이 아니에요. 대부분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은 딱 멜라토닌은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요 과정에 넘어갈 때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딱 그 전 단계에다가 효소를 넣으면 딱 정확한 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가면 멜라토닌이 너무너무 싼 이유가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내가 딱 만든 것만큼 정확하게 나와요. 화학적으로 계산한 거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화학적으로 만드는 멜라토닌은 약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함부로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 6월 달에 식물에서 추출한 멜라토닌을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허용했습니다. 뭐 1ml 정도라면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 식물성 멜라토닌은 사실 그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도 아니니까요. 그냥 뭐 드셔서 도움이 된다면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식물성 멜라토닌은 먹고 나면 한 2시간 정도면 체내에서 다 빠져나가요. 간 대사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요. 화학 성분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되는 건 6시간, 7시간 가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효과는 되게 낮습니다. 오늘 체온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멜라토닌이 잠을 들게 하는 효과가 바로 멜라토닌이 체온을 좀 떨어뜨려요. 즉 멜라토닌을 우리가 먹게 되거나 뇌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멜라토닌 수용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생체 시간인 시상하부에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거든요. 거기도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어서 거기 딱 붙어갖고요. 체온을 떨어지도록 만들어요. 체온이 조금 빨리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게 수면 유도 효과입니다. 그 이상 또 없어요. 멜라토닌은 뭐 뇌처럼 우리가 수면제처럼 뇌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체온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병원이나 옛날부터 처방할 때 잠을 들게 하는 목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시차. 해외여행 갈 때 교대 근무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그동안 써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장 광고, 과대 광고, 정말 제가 우리 멜라토닌 회사들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호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멜라토닌은 뭐 합성이든 식물성이든 먹어서 부작용은 크게 없습니다. 되게 용량이 높거나 간대사가 문제 있는 분들은 약간 졸림, 약효가 오래 남아서 어지러움, 위장장애, 미식거림, 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꿈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정도가 부작용인데 대부분은 그 부작용도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1ml면 저용량이고요. 드셔서 탈이 없다면 드셔도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먹는 시간을요.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효과는 너무 낮다고 그랬죠.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효과는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해줘요. 얘를 너무 늦게 먹으면 잠자는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잠자는 시간으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전, 그리고 그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처방되는 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고정해서 먹어야지 효과가 나고요. 멜라토닌을 먹고 나서는 핸드폰, 컴퓨터 이런 블루라이트를 완전히 차단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멜라토닌 먹고 핸드폰 보게 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멜라토닌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빛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작용도 억제합니다. 아카시아님, 저는 직장이다 보니 퇴근하고 운동을 해서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취침 서너 시간 전에 운동 근무를 지키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막상 다른 시간 때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예, 뭐 이런 제가 하고 있는 꿀잠 투브에서 이런 영상 올리면 되게 이런 질문들 많이 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주 40시간으로 근무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늦게 퇴근하시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퇴근을 해서 한 3시간 전까지는 땀난 운동 하세요. 피트니스를 가신다면 그때 막 땀난 운동 하시고 3시간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근력 운동. 땀이 안 나거나 적게 나는 운동 있죠. 뭐 아령을 든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또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운동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력 운동이 있고요.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3시간 전에는 유산소 운동, 땀나고 숨찬 운동.
뭐 수영, 달리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3시간 전부터는 무산소 운동, 숨 차지 않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 시간 또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너무 힘을 쓰는 것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전환, 운동의 강도를 3시간 전에는 강하게 갔다가 조금씩 낮춰가는 정도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조금 그러고 나서 잠자는 시간을 조금 땡겨 놓으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은 정말 이거는 생체 시계도 활성화시키고요. 아침 운동은 밤잠에 제일 좋은 운동이 그 운동 중에 아침 운동이 밤잠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운동의 강도를 3시간 전부터는 강하게 하다가 무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스트레칭으로 전환해 가면서 운동의 순서를 좀 맞춰 보시거나 조금 일찍 주무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희숙님, 저는 집에 조명들이 좀 특이해서 백색 조명이 없고 대부분 천장 등도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전구색 정도의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백색과 전구색 중간 정도인데요. 이렇게 집안 조명이 백색이 아예 없는 건 뇌 건강, 수면 등에 괜찮나요? 이게 뭐 빛의 온도를 갖고 얘기를 해요. 빛의 밝기는 룩스로 얘기를 하고요. 빛의 온도는 켈빈으로 얘기합니다. 6800 켈빈 정도, 6800 켈빈은 우리가 주광색, 4800은 주백색, 그다음 2800 켈빈은 전구색으로 크게 나누잖아요. 아마 그 주백색 정도를 켜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낮에는 이게 밝을수록 블루라이트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낮에는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들어야지 멜라토닌도 적게 나오고 여름도 생체 리듬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 같은 밝은 빛이나 실내 계신다면 조명을 환하게 해놓고 계시는 건 괜찮습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도 괜찮은데요. 해가 진 다음이니까 실내 조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빛이 아니더라도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주백색 정도, 4800 켈빈 정도로 쓰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백열등이 아니고 백열등 노란색 조명도 있었고요. 형광등도 있었잖아요. 요즘 형광등도 쓰잖아요. 그 정도 불빛이 아마 저 정도 아닐까 싶은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우리는 생체시계가 꺼져야 되는데 밝은 빛은 생체 리듬을 높이지만 이런 빛은 낮습니다. 우리 생체 리듬을 빨리 낮추게 합니다. 다만 낮에도 저런 옅은 빛으로 계시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따라서 해가 진 다음에 이런 불씨를 켜놓으시는 건 괜찮고 얕은 좀 덜 밝은 빛, 그리고 잠자기 1-2시간 전에는 전구색으로 다시 전환 한번 자는 시간을 맞춰서 빛의 밝기나 빛의 온도를 낮추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구리님, 오늘은 락티움, 태아닌 먹으려고 하는데 수면 시 도움이 될까요? 부작용이 또 없을까요? 예, 뭐 태아닌이나 락티움은 수면 건강 식품으로 식약처 승인한 건데 L태아닌은 2가지 효과가 있어요.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뇌에서 뇌를 억제하는 가바 기능을 조금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락티움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불면증이 있어서 약을 먹거나 불안장애가 너무 심한 분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따라서 그냥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가끔 뭐 잠을 못 자 이럴 때 먹는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강기능 식품은 여러분들이 비타민 먹을 때 뭐 그걸 갖고 내가 암을 치료하겠다고 비타민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뭐 식사가 불규칙하니까 내가 비타민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하겠다는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락티움이나 태아닌은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태아닌은 녹차에 들어있거나 홍차에 들어있는 푸른 잎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녹차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녹차에는 태아닌을 조금 추출해서 만든 거고요. 락티움은 우유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유를 먹게 되면 엄마 모유를 수유하다가 애들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유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수면에 도움되는 성분을 좀 추출해서 만든 게 락티움입니다. 우유 성분입니다.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잘 자거나 또 뭐 굳이 복용 안 하고 오늘 말씀드린 취침 루틴으로 충분하다면 안 드셔도 되고요. 뭐 혹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가끔 못 자거나 일시적으로 그럴 분들은 잠깐 며칠 정도 드시는 정도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오지혜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태아닌이나 락티움 같은 거는 뭐 용량을 많이 드셔도 크게 부작용은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된 용량인데 제가 그 용량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건 허가된 용량이니까 드셔보시고요. 불편하지 없으면 드셔도 되는데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조금 용량을 낮춰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슬동자님이 얘기했던 빗소리나 모닥불 소리, 백색 소음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아직 백색 소음이라든지 뇌파 동조 음악 같은 바이오날 그 뮤직 같은 거 양쪽에다 주파수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면 405Hz, 여기는 400Hz. 그러면 405와 400을 빼면 얼마죠? 5Hz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파는 알파파가 8Hz 이상인데 4에서 8까지는 세타파. 이거는 약간 졸리는 파예요. 델타파는 2Hz 이하거든요. 이건 깊은 잠파예요. 요 주파수를 양쪽에 차이를 줘서 이 차이가 얼마 안 되게 되면 그 정도 파로 뇌를 좀 작동시켰다는 원리인데 연구를 해보면 일부 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로 있고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이 너무 높거나 긴장이 높은 사람들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잡생각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몸에 해는 없으니까 틀어놔 보시는데 해보시는데 한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전혀 효과 없는 사람도 있고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불안장애나 우울증 이런 소리에 너무 민감한 사람은 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해가 없는 소리로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된다면 한번 뭐 써보시고 효과 없다면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뭐 아까 태아닌 락티움 또 먹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 일부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56분이 돼서요. 1시간이 금방 갔네요. 예, 또 한 달 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요 댓글이나 영상 아래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시간 날 때마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7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이제 조금씩 잠자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몸의 체온을 낮추는 여러 가지 오늘 설명드린 방법들을 한번 오늘 저녁부터 활용을 해보셔서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시고 기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참가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